버려지는 거야? 19년 동안 받은 사랑이 모두 가짜였던 거야? 세린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딸이라는 게 밝혀진 순간, 세린이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19년간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재벌가의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19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푸른솔 고아원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공부를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고아원 아이였죠. 원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격려해 주셨고 저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얼굴이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원장님께서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를 찾으러 왔다고, 그분들이 제 친부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19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원장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정말로 큰 검은색 승용차가 고아원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우아한 옷을 입은 여성,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분들이 바로 제 친부모님과 오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회장이라고 소개하신 아버지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라고 하는 첫째 오빠와 민우라고 하는 둘째 오빠는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시계를 보며 빨리 끝내자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세린이라는 아이였어요. 제가 진짜 딸이라면 그동안 이 집에서 딸 노릇을 했던 세린은 뭐가 되는 건가요? 처음 세린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쁘고 우아했거든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가 딸 같았어요. 세린은 저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언니가 돌아오셨으니 자기가 집을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것 때문에 누군가 쫓겨나야 한다니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세린을 달래면서 저에게 이 집이 원래 제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와 닿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 어떻게 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 저를 환영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민준 오빠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들 가족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가족이 흔들리는 게 싫다고 했어요. 민우 오빠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는 세린 편을 드는 게 확실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원장님을 엄마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분을 엄마라고 부르라니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러자 세린이 슬픈 표정으로 자기가 엄마를 독차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 온 것이 실수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외부인이에요. 19년 동안 이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세린과 오빠들에 비해 저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왔다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아원에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원장님과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았고 제 나름대로의 꿈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눈물 흘리며 가족을 그리워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어색했거든요. 결국 저는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빨리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세린의 그 완벽한 연기를 보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어요. 첫날 밤 제게 주어진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진 불청객으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세린이의 해외 유학 건강검진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받은 검사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들통나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세린이는 정말 완벽한 한가의 딸이었거든요.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세린이가 미국 명문대학에 조기 입학하려고 유학준비차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담당 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했대요. 세린이는 그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검사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세린이에게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린이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세린이의 혈액형이 부모님의 혈액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유학을 위한 서류 작성 과정에서 정확한 의료 기록이 필요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거죠. 처음에는 모두가 검사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세린이도 당황하면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하지만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번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하다고, 혹시 입양을 하셨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병원 진료실이 얼어붙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세린이는 그 분위기를 읽고 더욱 당황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즉시 가족 전체의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린이가 한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19년 전 일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세린이가 태어났을 당시 유모로 일했던 박순자를 기억해내신 거죠. 박순자는 세린이를 정말 예뻐했고 거의 친딸처럼 돌봐줬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박순자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세린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대요. 박순자는 그때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고 말했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죽었다는 아이가 바로 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기도 딱 맞았고 상황도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사람을 시켜서 박순자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박순자는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순자가 그 당시 자주 다니던 곳들을 조사해보니 고아원이 몇 군데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푸른솔 고아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무엇보다 그 시기에 맡겨진 여자아이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아원을 찾아가서 원장님께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대요. 원장님은 깜짝 놀라셨겠지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고아원 문 앞에 박스에 담겨 있었다고, 특별한 메모나 물건은 없었지만 아주 예쁜 금목걸이 하나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 금목걸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가 태어났을 때 선물로 받았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였다고 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순자가 세린이와 저를 바꿔치기 할 때 실수로 목걸이까지 함께 넘어간 거였어요. 아마 어둠 속에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었을 거라고 아버지는 추측하셨다고 해요. 세린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19년 동안 자신이 한가의 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린이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충격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세 자신을 추스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가족들은 세린이의 그런 반응에 더욱 미안해했다고 해요. 19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이인데 갑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특히 어머니는 세린이를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민준 오빠와 민우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세린이를 진짜 동생처럼 아꼈는데 갑자기 남이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디선가 나타날 진짜 동생보다는 세린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을 때도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는 저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마음으로는 세린이를 더 챙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차가운 시선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세린이의 빠른 적응력이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금세 계산해내더라고요. 자신이 희생양이고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진짜 딸이 돌아오니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9년간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느냐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세린이가 정말 영리하고 계산적인 아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세린이의 건강검진이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 일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거든요. 만약 그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나 봅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세상에 나오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 때문에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세린이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이해가 가요.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랑받던 위치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DNA 검사 결과로 제가 진짜 한가의 딸이라는 게 밝혀진 후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고아원에서 원장님께 이 모든 상황을 설명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19년 동안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막상 진짜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DNA 검사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원장님은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주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좋은 집안의 친딸로 밝혀졌다는 것에 대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원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다고,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떠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원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친부모가 나타났는데 고아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가로 가게 되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19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게다가 그분들에게는 이미 19년간 함께 산 딸이 있잖아요.
첫날 한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의 그 어색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웅장한 집도 그렇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가족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고아원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면서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을 보내셨어요. 아마 정말 자신의 딸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책임감 때문이라도 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계속 미안해하셨어요. 19년 동안 찾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제라도 찾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진심보다는 예의상하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민준 오빠와 민우 오빠의 반응은 더욱 솔직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영 편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민준 오빠는 아예 대놓고 말하시더라고요. 자기들에게는 세린이가 진짜 동생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가족이 흔들리는 게 불편하다고 했어요. 민우 오빠도 비슷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보다는 세린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세린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가장 복잡한 건 세린이와의 관계였어요. 세린이는 저를 보자마자 언니라고 부르면서 반갑다고 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19년간 자신만이 받았던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거든요. 세린이는 정말 영리했어요. 저 앞에서는 절대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없을 때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어요. 가족들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세린이는 계속 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이 이 집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아버지의 취미가 뭔지, 오빠들의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자신만이 이 가족을 잘 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외부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게 주어진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여기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DNA상으로만 연결된 남남으로 지내게 될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며칠 지나면서 이 집의 분위기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저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심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가 가장 복잡해 보였어요. 저를 친딸로 인정해야 한다는 마음과 19년간 키운 세린이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가끔 저를 보실 때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시곤 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가장 공정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정적으로는 어려우실 텐데도 제가 진짜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사업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에 가까웠어요. 세린이는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저를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저를 이 집에서 소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영리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집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가족의 일원이었는지를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절대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추억이나 습관들을 자꾸 언급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왕 여기 온 거 최선을 다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고아원에서 배운 독립심과 끈기가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감정적으로 가족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아버지는 조금 놀라신 것 같았고
어머니는 안쓰러워하시는 표정이셨어요. 오빠들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아이구나 하는 듯한 반응이었고, 세린이는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세린이는 제가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자신과 경쟁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집에서 사랑받는 딸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가에 온 지 며칠 후 저는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세린이가 다니는 청담 사립고등학교로 전학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았지만 금세 이해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고아원 근처 학교에서는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거든요. 그곳에서는 제가 항상 1등이었지만 그게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물 안개구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담사립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교잖아요. 거기서 공부해보면 제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왕 이런 기회가 온 거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제 의지를 확인하시고 바로 전학 수속을 도와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겠지만 한가의 영향력 덕분에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설렜어요. 청담사립고등학교는 정말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건물부터가 대학교처럼 크고 웅장했어요. 도서관도 엄청나게 크고 최신 컴퓨터실에 과학실험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전학 첫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실 앞에 세우고 소개를 시켰습니다. 새로 전학 온 한지우라고 잘 지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교실 안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는데 대부분이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특히 세린이 친구들의 반응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린이가 미리 저에 대해 이야기해놨나 봐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갑자기 나타나서 세린이를 힘들게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린이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친절하게 굴었어요. 학교 시설을 안내해주겠다고 하고 친구들에게도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저는 눈치챌 수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세린이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도 은근히 확인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기 와서 적응할 수 있을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들에 담담하게 답했어요. 고아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여기서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수준이 다르다고,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더 의욕이 생겼어요. 과연 그럴까 싶어서 말이에요. 제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첫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하시더라고요. 전학 온 학생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다면서 칠판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니 미적분 관련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해놨거든요. 고아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구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칠판에 적어나갔어요. 계산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었고 더 간단한 해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교실을 돌아보니 학생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도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정답일 뿐만 아니라 해법도 매우 우수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세린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 잘한다고 인정받던 자리에 갑자기 저라는 경쟁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특히 세린이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더욱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세린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너무 튀지 말라고, 갑자기 와서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제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영어 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영어 지문 해석을 시키셨는데 저는 유창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문법적 구조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화학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이 복잡한 화학 반응식을 칠판에 써놓고 설명하시는데 제가 손을 들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방법을 보신 선생님이 감탄하시더라고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실력이 여기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린이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저를 견제하더라고요. 첫날부터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한다고 다른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했을 뿐이에요. 민준 오빠와 민우 오빠도 세린이 편을 들었어요. 갑자기 와서 세린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좀 더 조용히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빼앗으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능력을 발휘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세린이의 견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학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첫 중간고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업 시간에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이번 시험으로 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린이는 시험 기간 동안 더욱 예민해졌어요. 지금까지 학년에서 항상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온 후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그렇게 불안해할 정도라니 말이에요. 시험 첫날 아침 세린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1등을 했던 건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학교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부터 혼자 공부하는 데 익숙했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드디어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 시험부터 시작되었는데 문제들을 쭉 훑어보니 예상보다 쉬웠어요. 다른 학생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는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30분 만에 다 풀고 나서 검토까지 마쳤어요. 세린이를 슬쩍 봤는데 아직도 절반밖에 못 푼 것 같더라고요.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해 지문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고아원에서 원장님께 배운 기초가 탄탄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문법 문제들도 금세 풀었고 작문 부분에서는 평소보다 더 창의적으로 써봤습니다. 국어 시험에서는 좀 놀랐어요. 고전 문학 부분이 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아원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충분했습니다. 문학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표현 기법을 묻는 문제들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어요. 과학 과목들도 비슷했습니다. 물리는 공식을 정확히 적용하면 되었고 화학은 반응식과 몰 계산만 정확히 하면 어렵지 않았어요. 생물은 암기 부분이 많았지만 평소에 꼼꼼히 정리해둔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교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세린이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수학 시험에서 막힌 문제가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모든 과목에서 실수 없이 잘 풀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명문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눠주시는데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교 1등이라고, 그것도 2등과 꽤 큰 점수 차이로 1등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교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전학 온 지 한 달 만에 전교 1등을 했다니 모두들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린이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3등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던 세린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축하해 주셨어요. 이런 성적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특히 전학생이 이렇게 빨리 적응해서 좋은 결과를 낸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갑자기 아이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문제집을 봤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수학 마지막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가능한 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별다른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꾸준히 공부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만으로는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더 궁금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세린이 친구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수학 과외를 받고 있다는 아이가 저에게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하지만 세린이는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는 성적표를 숨기려고 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린이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소문이 퍼져서 다른 학부모들을 통해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한가의 친딸이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이 금세 퍼진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오시더니 저를 부르셨어요. 시험 결과를 들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한가의 딸다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으로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이나마 이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와 민우 오빠의 반응은 여전히 미묘했어요. 축하한다고는 했지만 세린이를 걱정하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세린이가 충격을 받았을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세린이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도 들었어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교 1등 소식이 퍼진 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보시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학생들도 공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세린이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세린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세린이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쉬는 시간에 갑자기 교실에 소란이 일어났는데 누군가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였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컸는지,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거라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한가에 온 것도 돈 때문일 거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세린이 친구들이 은근히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린이는 마치 저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척했어요. 저는 그런 소문들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게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던지 오히려 학생들이 제게 더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난 게 대단하다고,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세린이의 계획이 완전히 역효과를 낸 거죠. 세린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초조해했어요.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자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무 튀게 행동하면 다른 아이들이 시샘할 거라고, 조금 더 겸손하게 행동하면 어떠냐고 했어요. 그리고 세린이는 저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학교만의 특별한 시험 패턴이 있다고, 그것만 알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세린이가 가르쳐준 공부법은 정말 이상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대충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문제집만 반복해서 보라고 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문제집은 이미 출제 경향이 바뀐 구식 자료였어요. 하지만 저는 세린이의 조언을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제 방식대로 공부를 계속했어요. 오히려 세린이가 어떤 식으로 저를 방해하려 하는지 관찰하는 게 더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교묘하고 치밀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학생이 다가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고아원 출신이 뭘 안다고 설치느냐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학생은 세린이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세린이가 그 아이에게 쟤 때문에 힘들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세린이를 대신해서 저에게 경고를 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빼앗으려 한 적이 없다고, 그냥 제 능력을 발휘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학생은 계속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도서관이 시끄러워져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그때 세린이가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남학생을 말리면서 저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세린이가 계획한 시나리오라는 걸 말이에요.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선역으로 나서는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세린이 편을 드는 아이들과 저를 응원하는 아이들로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세린이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저를 보호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계속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생겼어요. 민우 오빠가 처음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저를 불러서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민우 오빠는 세린이와 달리 저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주기도 했고,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변화 때문인지 세린이는 더욱 조급해졌어요. 지금까지는 가족 모두가 자기 편이었는데 민우 오빠마저 저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과감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린이가 어머니께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와서 너무 힘들다고, 자신이 19년간 받은 사랑이 모두 빼앗길까봐 무섭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다고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세린이를 보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세린이가 힘들어하니까 조금 더 배려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황당했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9년간 딸처럼 키운 아이가 힘들어하면 당연히 걱정되실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린이가 정말 무서운 상대라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공부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심리전까지 벌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도 나름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영리한지 한번 겨뤄볼 만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세린이의 모략이 점점 교묘해지던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세린이 친구들이 주동이 되어서 제가 성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다른 아이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세린이 자리를 빼앗는다고 비난했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했어요. 제가 누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적은 없다고 그냥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럽다고, 도서관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처음 보는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이준혁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3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하라고 보기 흉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세린이 친구들은 뭔가 변명을 하려다가 준혁이의 눈빛을 보고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준혁이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준혁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물어본 건 정말 의외였어요. 제가 정말 한 달 만에 전교 1등을 한 게 맞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부터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었다고, 그래서 미리 많이 공부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말을 듣고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가끔 같이 공부하자고,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정말 반가웠어요. 진짜로 공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준혁이와 저는 종종 도서관에서 만나서 함께 공부했어요. 준혁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준혁이의 배경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준혁이는 대기업 2세였어요.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전혀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저는 그런 준혁이가 정말 신기했어요. 준혁이와 친해지면서 학교에서 제 위치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저를 인정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학생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린이 친구들은 아예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린이었습니다. 세린이는 오래전부터 준혁이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준혁이는 세린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린이가 다가가면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세린이가 용기를 내서 준혁이에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준혁이의 대답은 정말 차가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 세린이 같은 타입은 더더욱 관심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세린이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세린이의 저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심해졌어요. 준혁이가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세린이가 이상하다고, 자꾸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세린이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라고 말이에요. 준혁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세린이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도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세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앞에서 기절하는 연기를 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아왔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시더라고요. 세린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린이의 연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세린이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세린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혁이가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세린이와 정면 승부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가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항상 제 편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힘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린이가 아무리 교묘한 수를 써도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세린이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준혁이처럼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준혁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주최하는 고등학생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해보라는 거였어요. 준혁이는 제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사고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경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준혁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참가 신청을 했어요. 공모전 주제는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경험을 살려서 뭔가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었어요. 고아원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고 교육 기회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대학생들은 용돈도 벌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준혁이가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사업계획서 작성법부터 수익 모델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정말 좋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법부터 프레젠테이션 기술까지 준혁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공모전 당일이 되었는데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쟁쟁했어요. 대부분이 특목고나 국제학교 학생들이었고 부모님이 사업가인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이런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이가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아이디어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이디어는 절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용기가 났어요. 제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고아원 친구들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실현된다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열정적으로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어요. 수익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교육의 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아원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등등 정말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해봤다는 것은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아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답변들은 심사위원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초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 자체가 정말 값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발표자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을 때 정말 떨렸어요. 그리고 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축하해주면서 이제 진짜 사업가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이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저를 보는 시선이 또 달라졌어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게 된 거죠. 선생님들도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집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든 사업 계획서도 보시고 발표 동영상도 보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19살 나이에 이런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를 낸 게 대단하다고, 정말 한가의 딸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로 제가 한가의 후계자가 될 만한 자질을 보여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최대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준 오빠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저를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회사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어색했지만 적어도 존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어요. 민우 오빠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도 저처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이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축하한다고는 했지만 표정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저는 몇 달 만에 이런 성취를 이뤄냈으니까 질투가 날 만했어요. 그날 밤 세린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이런 일회성 성공에 너무 들뜨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세린이의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준혁이를 통해서 세린이의 본성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저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가족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제 자신의 가능성도 발견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는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모전 수상 이후 며칠 동안 정말 기분 좋은 나날을 보냈어요. 가족들의 달라진 태도도 그렇고 학교에서의 위치도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린이의 질투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준혁이와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세린이를 따라 나섰어요. 세린이는 저를 학교 뒤편 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세린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19년 동안 받았던 사랑이 모두 거짓말 같다고, 저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린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세린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세린이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울먹이던 얼굴이 차가워지면서 저를 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처음부터 세린이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는데 그만 계단에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정말 위험했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질 뻔했거든요. 다행히 난간을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린이가 갑자기 자기가 미끄러진 척하면서 계단 몇 개를 굴러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다쳤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명백히 연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학생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왔어요. 세린이는 그 학생들에게 제가 자기를 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자기를 해치려고 했다고, 정말 무서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학생들은 세린이의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니라고, 세린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선생님들도 달려왔고 세린이는 보건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교무실에 불려가서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세린이뿐이었고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연락이 갔고 부모님이 급하게 학교로 오셨어요. 세린이는 무릎에 상처를 입고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저 때문에 다쳤다고,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지는 게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갑자기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세린이를 밀지 않았다고, 오히려 세린이가 저를 밀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거짓말까지 한다고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민준 오빠와 민우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린이 편을 들면서 저에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준 오빠는 제가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정말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집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세린이를 위로하고 있었고 저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따뜻한 분위기가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혁이가 저를 찾아와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CCTV 담당 선생님과 함께 왔어요. 알고 보니 그 계단 근처에도 CCTV가 있었다는 거예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린이가 저를 먼저 밀었고 저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린이가 일부러 계단에서 굴러내려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린이가 굴러내려가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계산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연출이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하게 보일지까지 계산한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셨어요. 그리고 즉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세린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CCTV 영상을 보실 때 표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습니다.
19년간 딸처럼 키운 아이가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더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세린이를 부르셔서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린이는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지만 결국 울면서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세린이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가족들이 제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준혁이는 저에게 다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는 긴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세린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야 진짜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세린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뭔가 더 큰 조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계단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세린이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19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일들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19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자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박순자가 남긴 물건들이 창고에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사람을 시켜서 그 물건들을 모두 조사해 보셨는데 그 중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일기에 모든 걸 기록해 놨더라고요. 세린이와 저를 바꿔치기 한 날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어떻게 비밀을 숨겨왔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세린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박순자가 세린이에게 한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세린이가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박순자는 세린이가 10살 때 모든 진실을 말해줬다고 일기에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린이가 더욱 교묘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 일기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린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계산된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말 무서운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세린이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기장을 세린이 앞에 놓으시면서 이것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셨어요. 세린이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처음에 세린이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어요. 박순자가 혼자 쓴 거짓 일기일 수도 있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일기에는 세린이가 한 말들이 직접 인용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세린이가 12살 때 진짜 언니가 언젠가 나타날까봐 무섭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15살 때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자신만 사랑하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세린이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세린이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비밀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언젠가 들통날까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왜 저를 괴롭혔냐고, 왜 거짓말로 저를 모함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세린이는 그때서야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민준 오빠와 민우 오빠의 반응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민준 오빠는 그동안 세린이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우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가장 복잡했어요. 19년간 딸처럼 키운 아이인데 그 모든 시간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세린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린이를 한가의 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디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실감났어요. 세린이가 정말로 이 집을 떠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19년간 함께 산 사람인데 말이에요. 세린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행복하라고, 진짜 가족이 된 걸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린이가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탕을 시도한 거예요. 어머니의 귀중한 목걸이를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민우 오빠가 발견해서 막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결국 세린이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을 떠났어요. 박순자의 친척들이 데리러 왔는데 그분들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세린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세린이도 떠났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 같았고요. 세린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19년간 이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린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19년간 딸처럼 키운 아이인데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세린이를 외국으로 보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 집에 맡기고 학비와 생활비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되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그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세린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진짜 자신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순자의 과거 범죄들도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박순자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해요. 다른 집에서 일하면서 귀중품을 훔치거나 아이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린이도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세린이가 아직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던 거라고, 완전히 세린이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정말 화가 나셨어요. 19년 동안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살았다는 게 얼마나 분하셨겠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더욱 미안해하셨습니다. 진짜 딸을 19년간 고아원에 버려둔 채로 가짜를 키웠다는 죄책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민준 오빠와 민우 오빠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특히 민준 오빠는 그동안 세린이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모든 게 이용당한 거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앞으로 진짜 동생으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우 오빠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주셨고 그동안 못해준 오빠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준혁이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말 놀랐지만 동시에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준혁이가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서로 너무 어리지만 2년 후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각자 더 성장해서 정말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보자는 거였어요. 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동감했어요. 아직은 공부도 더 해야 하고 경험도 더 쌓아야 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 관계를 정말 좋게 봐주셨어요. 준혁이의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준혁이 아버지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모든 진실이 알려졌어요. 세린이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있었는지 모든 학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과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특히 세린이 편을 들었던 아이들은 정말 부끄러워했어요. 그동안 저를 오해하고 따돌렸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사실 세린이의 연기가 워낙 완벽했으니까 속을 만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회사의 정식 후계자로 생각하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딸로 대해주셨어요. 오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 오빠는 회사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고, 민우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겨주려고 노력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세린이는 결국 미국으로 떠났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정말 복잡한 마음을 들게 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세린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생에서는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세린이도 어린 나이에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기나긴 여행이 끝났구나 하고 말이에요. 고아원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왔습니다. 준혁이와의 결혼식 날이에요. 5년 전 약속했던 대로 저희는 각자의 꿈을 이루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한가그룹의 정식 임원이 되었고, 준혁이도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5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여름방학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고아원에서 키운 독립심과 끈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교육 플랫폼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했어요. 한가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 20개 고아원과 연결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는 이제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회사 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한가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어요. 민준 오빠는 이제 정말 믿음직한 오빠가 되어주셨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인생 선배로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준혁이의 관계도 정말 좋게 봐주시고 있어요. 민우 오빠는 제가 가장 가까워진 가족이에요.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많이 맞아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거든요. 오빠는 지금 화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 결혼식 청첩장 디자인도 직접 해주셨어요. 준혁이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정말 완벽한 파트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줬고 저도 준혁이의 사업을 도우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면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푸른솔 고아원 원장님과 친구들이 모두 와 있는 거예요.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아원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길에서 성공하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었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요리사가 되어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면서 정말 많이 컸다고 그리고 모두 행복해졌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오셨고 대학 교수님들도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과 후배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준혁이에게 넘겨주실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준혁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우를 잘 부탁한다고 정말 소중한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준혁이는 아버지께 약속드렸어요. 평생 저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그리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세린이에 대한 근황이었는데 미국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을 공부해서 상담사가 되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린이도 결국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비록 저희와는 다른 길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파리, 런던, 로마 등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생강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준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고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자고 했어요. 돌아와서는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준혁이와 저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아원도 정기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가그룹의 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특히 사회공헌 부문을 맡아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끔 저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저는 여전히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힘겹게 혼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진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세린이가 모두 성장할 기회를 얻은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 곁에는 항상 든든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날들만 만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